드디어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법안이 발의되었다니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약간 흥분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시행되는 건 아니죠.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법안이 무수히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발의된 법안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기본소득 짝퉁 논쟁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이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상임연구원인 이건민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건민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민입니다. 네. 그 같은 이름의 법안, 기본소득 법안이 두 개가 발의됐습니다. 하나는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조정훈 의원안이 먼저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할까요? 일단 중요한 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일이니까 이 법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안의 제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노동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 구조로 변하고 있다.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내수가 부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 행정력의 유한함과 선별적 복지의 제도의 본질적 한계에 부딪혀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행정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득 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 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재산, 소득, 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이유 중에서는 공유 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제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것이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자동화나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한 또 소득 불평등 심화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위기 문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견이 되고요. 그런데 기존의 조건적이고 좀 분절적인 선별적인 어떤 그런 복지 제도는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도 행정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고 행정 부담도 크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수도 부진하고 경제 성장도 잘 안 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약간 까리까리한 느낌이 드는데 네. 필요성을 낳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곧바로 기본소득이 해법이다라는 건 좀 다른 문제이고. 그래도 그나마 공공부, 공공의 기여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라서 좀 진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정훈 의원안은 그 기본소득 X가 법안에 일단 적시가 돼 있어요. 특이하게.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 금액의 증가율이나 감소율은 연 10%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세이프가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기본소득 금액의 매년 증가율이나 감소율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기본소득 금액은 월 30만 원 수준, 그리고 2024년은 월 35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2029년은 월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2029년 이후부터는 GDP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이 되는 금액은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거 보다가 약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GDP의 10%면 현재 규모로선 180조에서 190조 사이 네, 정도 맞습니다. 될 텐데, 저희도 우리 많이 계산해 본 것처럼 그렇게 하면 현재 국민 수로 나누면 월 30만 원. 네. 그런데 그 50만 원이 하한선으로 또 규정돼 있어가지고 네. 이 계산이 맞는 거가 약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뭐 사실은 그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뭐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뭐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4년이라든지 29년 그 이후가 그 이후에서의 그 월 뭐 50만 원이라든지 그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GDP로 따지면 뭐 몇 퍼센트가 될지는 사실 또 따져봐야 될 문제. 근데 10% 이상으로 되어 있죠. 네, 1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에 25%뭐 이렇게 보는 입장에 비하면 좀 꽤 낮은. 네, 그 판파레이스랑 판데르보트 같은 경우에 일종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래도 GDP의 약 25% 수준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제한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하면 한 80만 원 되나요? 한국에서? 70만 원, 80만 원? 25%로 하면은 그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수. 한선을 정하고 뭐 10%?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게 조정훈 의원안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죠? 안 제23조에서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서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국세, 그리고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내국세 등,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국세에서, 그리고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이러한 각 호의 세입의 1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일반 회계로부터 기본소득 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호의 세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각 호의 일반 회계에서부터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10%에서 50% 사이에서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안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정훈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그 랩 2050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다시피 기존의 어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함으로써 또 일부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복지제도 중에서 일부 대체 하는 뭐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금 중에서 좀 잘 쓰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남게 되는 이런 것들로부터 또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제 쓰고 남은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옴으로써 이렇게 표현하죠. 증세 없이 당장에도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사실 조정훈 의원은 증세를 동반한 기본소득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랩 1050 보고서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증세 없이 당장 30만 원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것은 예를 들면 소득공제를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중요한 네. 부분이긴 하나 전체를 뜯어보면 그것만 가지고 30만 원 이른바 180조에서 뭐 190조 사이에 네. 금액을 다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때 봤었는데 그렇기도 하고 사실 명목세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또 증세로 사실상 증세이죠. 예.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특별 회계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네, 맞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디서 오는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법안에서 그러니까 일반에게서는 온다지 일반에게서 그러면 그만큼이 얼만큼 더해져서 오는 건지는 예,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소득 지급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방식 자체가 사실 기본소득 액수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재원 자체가 또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 회계에서 일부분을 각 항목별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방식은 사실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것도 그 부분 그 중에 상당 부분의 액수가 어떤 다른 데에서부터 가져오는 방식 또는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정이 자연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재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조정훈 의원 안에서 어쨌든 눈에 띄는 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소득 실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소병훈 의원 안에서도 보칙에 좀 들어있긴 한데 에, 재정이죠. 어쨌든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른바 전국민 기본소득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선별적으로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어쨌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건 그림은 좋은데 네, 작은 데 가서 이상해지면 또 전체가 어그러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실험 문제하고 네.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 우리가 보통 뭐 부분 혹은 그뭐 범주형이라고 범주형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 내에서도 점진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상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좀 또 특히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소득 제도가 없다가 그런 제도로 딱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아가는 이런 점진주의를 저도 이제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점진주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연령대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더 포괄하는 연령대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보편성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1인당 월 5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1인당 월 3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충분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도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제1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령, 성별, 주거 그 밖에 명확하고 단순하며 집행이 용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연령은 충분히 가능한. 연령은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뒤에 성별 나오는 주거와 순간 성별은 사실 황당한 느낌이 들었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거 형태를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떤 각종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뭐 오류라든지 사기라든지 행정 부담이라든지 행정 비용이라든지 사실 뭐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뭐 중요시하게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연령은 아예 바꿀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별을 그럼 남자한테만 준다든지 예, 그거 자체가 사회 통합이나 사회 연대를 오히려 해칠 수가 있고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젠더 평등 문제에서도 옹호해 주자면 홀수년도에는 남자한테 주고 짝수년도에는 여자한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습관처럼 들어간 말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명확하다라고 하는 게 네. 뭐 이번 재난지원금 때도 다 있듯이 일부에게만 줄 때 그 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연령을 우리가 굳이 지지하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연령은 뭐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나머지는 명확하고, 도대체 이게 가른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예, 그렇죠. 누가 더 현재 어려운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사실 힘든 문제죠. 예.
그리고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전에 뭐 2020년 기준으로는 월 30만 원 이상, 2024년은 뭐 월 35만 원 이상, 2029년에는 월 50만 원 이상, 그리고 2029년 이후에는 GDP의 뭐 10분의 1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그리고 기본소득 법안까지 제출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좀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랩 2050의 어떤 또 기본적인 입장하고도 다 있죠. 증거 기반 사회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기본소득이 아직도 검증이 더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이 시점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기본소득 법안을 어떻게 제출 또 할 수 있었을까? 서로 논리적으로 또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음을 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과 유사한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기본소득 실험을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의의가 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후퇴 혹은 상황을 좀 다르게 본다 이런 생각도 있고, 물론 이제 더 들어가면 뭐 지역화폐라든지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된 뭐 사용처라든지 이게 그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효과에서 따져볼 문제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시간대에 다 다룰 건 아닐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조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그 시청자들한테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정훈 의원안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법안을 처음으로 제출을 했다.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기본소득이냐, 그리고 기본소득 법안 내에서도 어떤 것이 더 낫느냐, 이런 좀 디테일을 더 따져볼 수 있는 또 장을 열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론회 장이 열렸다. 네. 이게 어떤 조정훈 의원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그 디테일들은 이제 좀 더 앞으로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